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리스타가 되신 분, 등산회장이 되신 분, 치매와 함께 행복을 찾은 가족,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6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67세 박정수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35년간 다니던 대기업에서 막 은퇴한 갈 곳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은 이미 깨어 있는데 정작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했죠. 은퇴식 날 동료들이 박수 쳐주며 이제 편하게 사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할 때는 부하 직원도 20명이 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무용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죠.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니 그것도 지겨워지더군요. 아내는 여전히 친구들과 모임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게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 재방송을 보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죠.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초기 우울증 증상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더군요. 35년간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일이 없으니 삶의 의미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산책을 하다가 작은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파트타임 직원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65세 노인을 누가 쓰겠어? 하면서도 자꾸 그 공고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35년간 일했는데 커피 내리는 것 정도야 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말했더니 당신이 카페에서 일한다고?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이? 하며 웃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으면 해봐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사장님이 저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력서를 받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저희가 찾는 분은 젊은 분이라서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장님이 다음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르신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첫 출근 날 저는 신입사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죠.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포터필터라고 해요. 여기에 원두를 담고 20대 알바생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제게 보고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손잡벌 되는 아이에게 배우는 입장이 됐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배우는 자세로 임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커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두의 종류, 로스팅 정도, 추출 시간과 온도. 공부할 게 산더미였어요. 퇴근 후에는 유튜브로 바리스타 강의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공부를 해요? 아내가 놀라워했죠. 35년간 회사 일 외에는 공부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커피 공부에 빠져 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손님들이 제가 만든 커피를 맛있다고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내려주는 커피는 뭔가 정성이 느껴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가장 좋은 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오시는 동네 어르신들은 이제 제 친구가 됐고 점심시간에 오는 직장인들과도 안부를 나눕니다. 대학생들은 저를 바리스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인생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저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나도 젊을 때 백수 생활 2년 했어.
그때는 막막했지만 지나고 보니 다 추억이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봐.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뿌듯해집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실력도 늘고 손님들도 좋아하시니까 아예 동업하시는 건 어때요? 2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운영해 보시면 좋겠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5세의 카페 사장님이 되다니. 작은 자본을 투자해서 2호점을 열었습니다. 정수의 따뜻한 커피라는 이름을 붙였죠. 처음엔 손님이 없어 걱정했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특별한 카페라고 SNS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이제는 저처럼 은퇴한 시니어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62세 김 선생님, 68세 이 선생님. 다들 은퇴 후 우울했던 분들인데 이제는 활기차게 일하고 계십니다. 박 사장님 덕분에 다시 살 맛이 나요라고 하실 때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시니어 바리스타 교실도 열고 있습니다. 은퇴한 분들에게 무료로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죠.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수강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2년 전 우울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저는 67세입니다. 하지만 65세 때보다 더 젊게 살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원두를 갈고 첫 손님을 맞이합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인사하고 그들이 할아버지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답하면 하루가 행복하게 시작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35년간의 회사 생활은 제1막이었고 지금이 제2막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진짜 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니까요. 혹시 은퇴 후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작은 용기가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커피 향기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65세 신입에서 67세 사장이 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위로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김영호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70세의 아내 정미숙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혼한 지 4년 된 황혼의 부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나이에 재혼이라니 용기가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저희에게는 서로가 삶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5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정말 힘들었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지만 결국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앉던 소파, 아내가 쓰던 컵, 아내의 화장품이 놓인 화장대. 모든 것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고 빨래도 쌓여만 갔습니다. 40년간 아내가 해주던 일들을 혼자 하려니 서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할 의욕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자주 찾아왔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했지만 손주들 때문에 시끄러운 집에 있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며느리 눈치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괜찮다,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적막감이 더 심했죠. TV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새벽에 혼자 깨면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부부 동반 모임이라 저만 혼자였고 그럴 때마다 더 외로웠죠.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등록했죠. 처음 간 날 한 여성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왠지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어 보였어요. 쉬는 시간에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호입니다. 아, 네. 정미숙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도 2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노래 교실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려움, 자식들 걱정, 외로움.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죠. 몇 달간 노래 교실에서 만나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연애라는 게 우습지만 저는 김 선생님과 있으면 편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혼이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 여자분이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자식들의 반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도 같은 상황이었고 우리는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겠어요? 미숙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법적 결혼 대신 사실혼을 선택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자식들에게 가도록 하고 우리는 그저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죠.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맞춰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같이 장을 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자일 때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밝아진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재혼 1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제가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숙 씨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됐죠. 당신은 지금이라도 떠나도 돼. 남편 간병하다 보낸 사람이 또 간병할 수는 없잖아. 그때 미숙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부부인데 아플 때 곁에 없으면 누가 있어요? 당신 간병은 내가 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도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미숙 씨는 대부분의 간병을 혼자 해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는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구토와 탈모, 체력 저하. 하지만 미숙 씨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호박죽 끓였어요. 머리카락 빠진 게 뭐 어때요? 나도 늙어서 머리 많이 빠졌는걸요. 그녀의 유머와 따뜻함이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숙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녀의 눈이 되어주고 있죠. 여보, 계단 조심해요. 3개 남았어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의사이자 간호사가 됐습니다. 병원 갈 때도 함께, 약 먹을 시간도 서로 챙기고 건강한 식단도 함께 지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며 걷죠. 벤치에 앉아 쉴 때면 미숙 씨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황혼 재혼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식들 눈치, 재산 문제, 죽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저희가 깨달은 것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난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더 아끼고 감사하며 살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간병인이면서 동시에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아플 때 손 잡아줄 사람, 외로울 때 말 걸어줄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사세요. 황혼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70대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5세 최병수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다시는 산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명의 회원을 이끄는 실버 등산 동호회 회장이 됐죠. 제게 등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매주 산을 올랐고 백두대간 종주도 3번이나 완주했으며 히말라야 트레킹까지 다녀온 산악인이었죠. 은퇴 후에는 더욱 산에 빠져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기본이었고 전국의 100대 명산을 모두 오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72세가 되던 해부터 무릎이 말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파스 붙이고 참았죠.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거의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이 상태로는 걷는 것도 곧 힘들어집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을 미루고 싶었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무릎이 꺾이며 넘어진 후 결심했습니다. 73세,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죠. 수술 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겁니다. 일상생활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등산은 절대 안 됩니다. 인공관절에 무리가 가면 재수술해야 하는데 나이 때문에 위험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창밖을 보니 멀리 관악산이 보였습니다. 수십 번도 더 올랐던 산인데 이제는 영영 오르지 못할 산이 된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삶의 의욕을 잃었죠. 재활치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작년에 이 수술 받았어요. 처음엔 절망적이었는데 꾸준히 재활하니까 지금은 5km씩 걸어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포기하긴 이르다. 매일 재활치료실에 갔습니다. 처음엔 평행봉 잡고 10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갔죠. 물리치료사가 가르쳐준 운동을 집에서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벽 잡고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하루에 3번 각각 1시간씩 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의사가 등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등산 안 해. 그냥 걷기 연습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시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고 6개월이 되니 하루 1만 보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8개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 몰래 집 뒤 낮은 산에 올랐습니다. 해발 200m도 안 되는 작은 산이었지만 제게는 에베레스트 같았죠. 30분 거리를 2시간 걸려 올랐습니다. 10걸음 걷고 쉬고 또 10걸음 걷고 쉬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산에 왔구나.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73세 노인이 산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당신 산에 갔다 왔죠? 등산화에 흙 묻어 있어요. 미안. 하지만 난 산 없이는 못 살아. 아내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럼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다녀요. 병원 정기검진 때 대기실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등산 때문에 무릎 나갔어요. 이제 사는 꿈도 못 꾸죠. 전 수술 후에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왔어요.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산에 다니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주 낮은 산, 천천히 오르면 괜찮아요. 처음엔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무릎 수술을 받은 6, 70대였죠. 첫 산행은 집 근처 야트막한 둘레길이었습니다. 1km 걷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모두들 행복해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산 공기인지. 무릎 수술하고는 포기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수술 받은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아 등산을 포기했던 분들이 하나둘 모였죠. 실버 등산 동호회라는 이름을 정하고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30분 걷고 10분 쉰다. 하산은 케이블카나 쉬운 길로. 응급 상황 대비 의료진 동행. 서로의 속도 존중하기. 지금은 회원이 50명이 넘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이 모였죠.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우리는 산으로 향합니다. 북한산 둘레길, 남한산성, 아차산. 높지 않지만 아름다운 산들을 천천히 오릅니다. 회장님, 저 이번 주는 손주 돌잔치라 못 가요.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는 가족이 우선이죠. 자유롭게 참여하고 부담 없이 쉬고 그래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동호회의 장점입니다. 올해 75세가 된 저는 2년 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매주 등산을 하니 체력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젊어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인공관절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합니다. 적절한 운동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동호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산이 최고의 약이네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같이 하니까 가능해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살맛이 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특히 큰 수술을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의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하지 않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적당한 도전의 중요성입니다. 무리하지 않되 포기하지도 않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이제 히말라야는 못 가지만 동네 산은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8시간 종주는 못하지만 2시간 산책은 즐길 수 있죠. 무릎 수술을 받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 건강 때문에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함께 하면 됩니다. 빨리 갈 수 없으면 천천히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등산화 끈을 묶습니다. 75세 인공관절 할아버지지만 여전히 산을 사랑하는 등산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3세 박준혁입니다. 2년 전 71세에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과 함께 치매와 맞서 싸우며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상을 느낀 건 70세 때였습니다. 40년간 다닌 길인데 갑자기 방향이 헷갈렸고 늘 만나던 친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약속을 잡아놓고도 까먹어서 친구들에게 타박을 받기도 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녀 생일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매년 챙겼던 손녀 생일인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한번 가봐요.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인지기능검사, 혈액검사.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 약물 치료와 인지훈련을 병행하면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라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더욱 말할 수 없었죠.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제가 치매라니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족들을 못 알아보게 되는 건가?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단 결과를 말했죠. 예상과 달리 가족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큰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작은 딸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기억 일기 쓰는 게 어때요?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대요. 우리도 같이 쓸게요. 처음엔 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지만 가족들의 진심이 느껴져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일기는 단 3줄이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날씨 맑음. 아내와 공원 산책.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 각자의 일기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 오늘 우리 같이 삼겹살 먹었잖아요. 아빠가 역시 고기는 삼겹살이야 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기억나세요? 가족들이 제 기억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하루가 더 풍성하게 기록됐죠. 일기장이 특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붙여주고 손자들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식당 영수증, 영화 티켓, 단풍잎까지. 일기장은 우리 가족의 추억 보관함이 됐죠. 치매 진단 후 오히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큰딸과 미술관 가는 날, 목요일은 아들과 등산하는 날, 주말은 손자들과 놀아주는 날로 정했죠. 아빠, 오늘 본 그림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 파란색 많이 쓴 그림. 이름이 뭐더라? 뭐네요? 아빠. 수련 그림이요. 맞아, 뭐네? 기억 일기에 모네 수련 꼭 적어둬야지. 특히 손자들과의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할아버지, 또 그 이야기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군대에서 눈 속에서 행군한 이야기요. 전에는 한 번 들은 이야기를 또 하면 지루해했는데 이제는 제가 반복해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오히려 제가 까먹은 부분을 손자들이 기억해서 알려주기도 하죠. 병원에서 권한인지 훈련도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퍼즐 맞추기, 숫자 게임, 기억력 카드. 혼자 했다면 지루했을 텐데 손자들과 함께 하니 게임처럼 재미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겼다. 내가 카드 위치 다 기억했어.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저보다 잘하시네요.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많이 유지되고 있네요. 오히려 일부는 좋아졌어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기억 일기와 가족과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니 가족의 지지가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깜빡깜빡합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잊어버리고 약 먹는 시간도 놓치곤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보, 내가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화분에 물 주려고 했잖아요. 아, 맞다. 고마워요.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해주고 제가 잊어버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흐릿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선명합니다. 아내와 마시는 차 한 잔, 손자와 나누는 하이파이브, 딸과 함께 부르는 노래. 이 모든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기록합니다. 기억 일기는 이제 10권째입니다. 제가 쓴 것도 있고 가족들이 대신 써준 것도 있습니다. 가끔 예전 일기를 펼쳐보면 잊고 있던 순간들이 되살아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새롭게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치매 진단을 받고 계신 분들, 그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더라도 사랑은 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은 점점 흐릿해지겠지만 가족이 제 기억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할 수 있는 한,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일기를 씁니다.
2025년 9월 12일. 가족과 함께 행복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혼자 사는 71세 이순자입니다. 15년 전 이혼 후 줄곧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묻지만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54세에 이혼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속으로는 상처투성이었죠. 남편의 외도,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 참고 살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자 더는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 직후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 혼자 잠드는 첫날 밤 무서워서 잠을 못 잤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나 후회도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불편했던 거겠죠. 명절이면 형제들 집에 가는 것도 눈치 보여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저녁이 되면 적막함에 TV를 크게 틀어놓고 잤습니다. 밥도 대충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고 집은 점점 엉망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생기가 없고 옷은 며칠째 같은 걸. 이러다 정말 폐인이 되겠구나 싶었죠. 이렇게 살 순 없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결심하고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세수하고 화장하기, 하루 3끼 제대로 차려 먹기, 매일 30분 산책하기.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리듬이 생겼습니다. 동네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새벽 6시 첫 타임에 가니 저처럼 혼자 오는 시니어들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하고 친구가 됐죠. 저도 혼자 살아요. 5년째요. 어머, 그러세요? 혼자 사는 거 익숙해지니까 괜찮죠? 도서관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 젊은 사람부터 80대까지 다양했어요. 나이를 떠나 책으로 소통하니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내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결혼 생활 중에는 늘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이순자 씨 의견이 참 좋네요 라는 말을 들었죠. 혼자 먹는 밥이 가장 서러웠는데 이제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1인분 요리, 혼밥 레시피 검색하면 수없이 많더라고요. 처음 만든 스테이크가 성공했을 때의 그 뿌듯함. 예쁜 접시에 담고 와인 한 잔 따르고 음악 틀어놓고.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저만의 만찬이었죠. 이제는 매일 다른 요리에 도전합니다. 일본 가정식, 이탈리아 파스타, 한식 코스 요리까지. 혼자여서 오히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해먹을 수 있어 좋아요. 가끔은 요리를 많이 해서 혼자 사는 이웃들과 나눕니다. 이순자 씨 요리 솜씨가 프로급이에요 라는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죠. 페이스북에서 혼자 사는 시니어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구경만 했는데 용기 내어 글을 올렸어요. 71세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오늘 혼자 본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공유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저도 그 영화 봤어요. 혼자 봐도 재미있죠. 다음에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도 했습니다. 영화 모임, 맛집 탐방, 전시회 관람. 혼자라서 망설였던 것들을 함께하니 2배로 즐거웠죠. 지금은 송파구 혼자 사는 시니어 모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원이 50명이 넘어요. 오후 시간은 봉사활동으로 채웁니다. 처음엔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삶의 보람이 됐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 도서관 책 정리. 특히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사는 어르신들을 보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오늘도 오셨네요. 젊은 아가씨가 고마워요. 90세 할머니가 저를 젊은 아가씨라고 부를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나이는 상대적인 거구나 싶어요. 지금 저는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요가를 해도 밤 12시까지 드라마를 봐도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여행 가고 싶으면 바로 떠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입고 싶은 걸 입습니다. 작년엔 혼자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청년들과 친구가 되고 매일 다른 오름을 올랐죠. 이모 너무 멋있어요. 저도 나이 들면 이모처럼 살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때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끔 외롭습니다.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할 가족이 없죠. 명절이면 더 쓸쓸하고 노후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라고 위축되지 마세요. 혼자여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도전하세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저만의 하루를 설계합니다. 71세 혼자 사는 여자,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이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0세 정명수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심각한 디지털 포비아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했고 인터넷 뱅킹은 꿈도 못 꿨죠.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디지털 선생님이 됐습니다. 10년 전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아들이 사줬지만 한 달 만에 반납했습니다. 터치가 안 되고 앱이 뭔지 모르겠고 전화 거는 것도 복잡해서 포기했죠. 아버지, 이제 세상이 다 디지털인데 배우셔야죠. 난 이지폰이 편해. 전화랑 문자만 되면 되지 뭘 더 바라. 고집을 부렸지만 점점 세상에서 소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통장 정리는 ATM에서 하셔야 해요. 창구는 수수료가 있어요. ATM 앞에 서면 화면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그냥 수수료 내고 창구를 이용했죠. 맥도날드에서 손자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해보세요. 화면을 몇 번 눌렀는데 갑자기 결제 화면이 나오고 당황해서 취소도 못하고 직원을 불렀죠. 손자가 실망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로 가족들을 못 만나니 화상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스마트폰 있으면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결국 명절에도 목소리만 듣고 지냈습니다. 딸이 보낸 손자 사진도 문자로는 제대로 안 보여서 나중에 인화해서 우편으로 받았죠. QR 체크인도 문제였습니다. 어르신, QR 찍어주세요. 그게 뭔지. 아, 그럼 수기 명부 작성하세요. 매번 종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면서 뒤처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포스터를 봤습니다. 100번 물어도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이 문구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등록했죠. 첫 수업날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똑똑한 전화기가 아니라 작은 컴퓨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고장 안 나요. 20명의 수강생 모두 저처럼 디지털이 무서운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스마트폰 샀는데 전화만 받아요. 저는 카톡이 뭔지도 몰라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처음 배운 건 터치하는 법이었습니다. 살짝만 톡 건드리세요. 꾹 누르면 안 돼요. 일주일간 터치 연습만 했습니다. 화면 켜기, 끄기, 앱 열기.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지만 차근차근 배웠죠. 두 번째 주는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보내보세요. 처음으로 카톡을 보냈을 때 답장이 오자 너무 신기했습니다. 집에서도 복습했습니다. 아들에게 카톡으로 아빠가 보낸다. 잘 받았니? 라고 보냈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며 전화했어요. 아버지 카톡 하시네요. 대단하세요. 손자 사진도 카톡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3개월 후 유튜브를 배웠습니다. 보고 싶은 거 검색해 보세요. 7080 가요를 검색했더니 수백 개의 옛날 노래가 나왔습니다. 잊고 있던 청춘의 노래들을 다시 듣는 기쁨. 요리 레시피, 건강정보, 뉴스. 유튜브에 모든 게 있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유튜버들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걸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죠. 선생님, 저도 유튜브 만들고 싶어요. 강사님이 채널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80세 할아버지의 스마트폰 도전기라는 제목으로요. 스마트폰 교실을 수료한 후 저보다 더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선생님이 됐습니다. 제가 배운 걸 다시 가르치니 더 확실히 알게 됐죠. 지금은 주 2회 경로당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도 작년까지 투지폰 썼어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정 선생님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매주 한 분씩 선생님 덕분에 손자랑 영상 통화했어요. 라고 자랑하실 때마다 뿌듯합니다. 이제 저는 완벽한 디지털 시민입니다. 인터넷 뱅킹, 쇼핑, 배달 앱, 지도 앱 다 사용합니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고 기차표도 모바일로 끊죠.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가족 카톡방에서 안부를 나누고 주말엔 화상통화로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디지털을 두려워하는 시니어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0세에 시작한 저도 했습니다. 디지털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한 걸음씩 배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디지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오늘도 저는 유튜브에 새 영상을 올립니다. 80세 할아버지의 오늘의 앱 추천이라는 제목으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만난 6분 모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끝.